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이인경 변호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죠. 법무법인 청심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심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하고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도시가스에 막혀 찜질방 전전 책임자 문제 없나? 폭행에 이은 성추행 신고, 불안한 형사처벌. 전세보증금 받기 위한 집행 절차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을까?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되었네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드릴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판결록은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 위메이드와 액토즈 소프트 사이에 있었던 저작권 침해 정지 청구의 소송에서 위메이드가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공시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3부는요, 전날 액토즈 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는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내용은 미르의 전설 2라는 게임 저작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 소프트라는 회사, 두 회사가 공동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공동 독자적인 이 라이선스 권한을 이제 위메이드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쟁점이었습니다. 위메이드가 독자적으로 중국의 업체들하고 이제 라이선스 계약을 해서 이제 행위를 했더니 액토즈 소프트 그리고 거기에 모회사인 샨다라는 중국 회사가 아니 우리 공동 저작권자인 우리의 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중국 업체들이랑 계약하는 것은 무효다라고 했는데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친위성취 원칙이나 독자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네, 국내 대표 게임사입니다. 위메이드가 장기간 이어진 이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에서 이 대법원 최종 승소를 확정 지은 건데요. 이 위메이드와 액토즈 소프트의 분쟁 무려 7년간 계속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 이제 먼저 위메이드가 승소를 확정했는데요. 이때 1심 주장은 이런 겁니다. 위메이드가 엔토즈 소프트에 대한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라는 건데요. 뭐냐면 엔토즈 소프트에서 일단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갖게 되는 라이선스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계약에 대한 로열티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렇게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메이드 측에서는 이것은 저작권 침해고 계약 위반이다라는 이유로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액토즈 소프트 측에서는 위메이드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무효고 우리와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 역시 위메이드가 다시 한번 승소했습니다. 이때는 재판부에서 샨다, 그러니까 엔토즈 소프트의 모회사인 샨다 측이 로열 단독 독점적인 계약에 대한 위반을 한 사실이 명백하고 로열티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독점적인 계약은 이제 해제된 것이 정당하다, 해제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심리 불속행 기각을 내린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제 독점적인 계약은 해지됐고요. 위메이드는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두 회사 간의 정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계약이 해지되면서 이 저작권 분쟁도 이렇게 종식적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25년 7월에 고등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있었고 이 판결이 파기환송심 판결로 확정이 됐는데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2심에서의 쟁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 더 있었는데요. 위메이드가 자회사에게 물적 분할을 통해서 지적 재산권을 넘겨주은 것까지 무효인지 유효인지에 대한 부분이고, 또 위메이드하고 같이 번 돈에 대해서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 물적 분할을 통한 전기 IP에 대한 중국 내 저작권을 승계하는 것은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액토즈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것은 합법적이다라고 보았고요.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는데요. 미르의 전설에 대한 라이선스에 대한 수익 분배 비율을 과거 2004년도 거기서 화해 권고를 받아서 서로 8대2의 비율로 수익 배분을 하자는 예전 약정, 무려 20년 전 약정인데 화해 권고로 결정이 났던 약정이 있었는데 그 약정 비율에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액토즈가 2심에서 이제 패소를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이제 심리 불속행으로 이제 기각이 된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도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단에는 2심 판단이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더 이상 심리할 사유가 없다라는 심리 불속행 기각을 내렸는데요. 결국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하면 두 회사는 공동 저작권자로서 2004년에 화해 조서를 통해서 수익 분배 비율 약정이 이미 있었고요. 중국에 대한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서는 엔토즈 측이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해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위메이드가 그것을 포괄 승계하는 전기 IP라는 회사에다가 넘겨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판단.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발생하는 중국에 대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중국에서의 발생하는 수익을 몇 대 몇으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해서 8대2로 여전히 유효하게 수익 배분을 하라라는 결론을 받은 것입니다. 네, 위메이드는 이제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 IP와 관련된 이제 법적인 불확실성을 이제 완전히 이제 제거하면서 이 글로벌 사업 확장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지금 위메이드에서는 미르의 이 게임 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성과를 해외 시장에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앞으로 해외 글로벌 진출이라든가 파트너십 확대에서 이 부분은 신뢰 자산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중국의 게임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메이드와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예. 과연 이것이 계약 위반이 아닌가에 대한 샨다 측의 어떤 압박도 있었고요. 계약을 함부로 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이 리스크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승소한 위메이드 측의 입장은 좀 자세하게 어떤지 좀 듣고 싶네요. 네, 위메이드에서는 당연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너무나 기쁘고 이 부분의 로열티 배분 기준까지 명확히 확정됐다라고 하면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해외에 안정적인 진출을 하고 미르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판단했는데요. 미르의 전설은 사실 한국보다 중국에서 더 국민 게임으로 불리고 있고요. 예.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지금 가장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의 손발이 묶여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제한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네, 이 7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위메이즈와 그 액토즈 간의 법적 분쟁이 이제 완전히 종식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판결록에서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의 무료의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도시가스 설치예요. 네. 도시가스 설치에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셨어요? 네, 마을 주민들하고 처음에 당시 그 동의서가 필요한 줄은 모르고 설치업자가 동의서 얘기를 하길래 부동산하고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설치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전했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도시가스 관련해가지고 뭔가 설치를 해야 하는 이제 시설 공사를 뭐 집안에서 하게 되신 건가요? 집안에서요? 내관 예. 공사. 매간 기존에- 공사를 네. 기존에 다 설치가 돼 있었어요. 예. 3, 4년 전에. 예, 저는 추가로 딴 거죠. 예, 예, 저는 3층이니까 추가로 그게 따가지고 내관 설치까지 완료를 했고, 계산도 다 해줬고, 한 3일 후에, 3, 4일 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이장이 그 민원을 넣어가지고 공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왜 안 됐냐고 했더니, 그 마을 주민들이 가는 그 마을 주민들 거래요. 그래서 그들한테 다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동의서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12가구 중에서, 거의 다 받고, 이장한테 갖다 주니까, 이장이 그 옆에 동도, 그 옆에 동은 상관이 없는데 그쪽까지도 자기도 돈 달라고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이장이 난처하다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건 나중에 내가 이장님이 알아서 계산해서 계산하시고 네가 100이고 200이고 넉넉하게 예치돼 해놓을 테니까 예, 일단 민원부터 민원을 처리시켜 달라 했더니 예.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인지도 모른대요. 왜 영수증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데 예. 지금 이제 내용을 좀 뭐 중간에 이제 말을 좀 자르게 돼서 죄송하지만 지금 사시는 곳에 이제 도시가스가 당연히 공급이 돼야 되는 입장에서 관련된 설치를 이제 하시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의 그 본질은 어떤 내용으로 민원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예. 저는 275만 들었고 자기네들은 350 들었대요. 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설치할 때는 일정 금액 뭐 300 이상이 들었는데 지금 상담 주신 분께서는 그보다는 뭐 더 싸게 하향된 들었다고? 금액으로 설치를 하게 됐으니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민원을 이제 넣으신 건가요? 네. 예, 그래서 내가 그 넉넉 잡고 나는 275만 원 들었고 그들은 350 들었대요. 예, 그래서 내가 100이고 150이고 200이고 내가 이장님 앞으로 예치를 해놓을 테니까 마을 후에 모여가지고 예. 그렇게 찾아갈 사람 찾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이거부터 풀어달라. 처리부터 겨울이 추우니까 이거부터 그렇죠. 예, 예, 그랬더니 이장은 그렇게 못하나 봐요. 내가 왜 뒤통수를 내가 맞아야 된다. 독박 쓰기 싫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해주고 그냥 새로운 이동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뭐 빌라나 아마 빌라. 단독주택은 아니시고 예, 다세대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제 옆동에 있으신 분들까지 이제 민원을 제기한 그렇죠.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보다 좀 싸게 설치를 한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그 차액에 관해서는 좀 돈을 좀 달라 이런 요구를 좀 받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날씨가 춥잖아요. 예. 네, 지금 찜질방에 생활하다가 이제 어떤 때는 모텔 가서 자고 찜질방, 예. 모텔, 지인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시공한 업체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시공 자체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시공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저는요, 그 시행업체한테 하는 얘기, 애초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면은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고선 견적서 같은 거, 기타 계약서 같은 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 이제 설치를 다 받고 나서 하니까 주민들이 달라는 수밖에 200, 500이고 600이고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네 예. 주민들은. 그러니까 설치하기 전에 내관 공사하기 전에 그 시행업체가 저한테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했었으면은 이런 일이 있지 않았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뭐 추가금에 대해서 좀 더 납부를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요구 자체가 좀 정당한지 이 권윤주 변호사님으로부터 상담을 좀 자세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넉넉 잡고 더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찾아갈 거 찾아가고 나머지 저한테 주면 되니까. 그리고 저 이장이 그거부터 민원부터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지금 임차인이신가요? 아니면 매수인이신가요? 지금 그 집에? 이번 9월 29일 날 예. 계약하고 9월 29일 10월 달에 잔금 치르면서 치른과 동시에 예. 10월 4일 날 설치를 받았죠. 예, 그러니까 집 소유자세요?
네. 아, 그렇군요. 그 집 소유 과정에서 지금 이 집이 새로 지어진 집인가요? 뭐 3, 4년 전에 관로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한 된 30년 집이신가요? 넘었죠. 아, 오래된 집인가요? 네. 근데 그 배관이 가스 배관을 최근에 설치했다는 말씀인가요? 오래됐는데도? 네, 3년 전에요. 오래된 그 낙후된 거를 교체하는 공사였나 보죠? 아니요. 새로 신설이에요. 신설. 그러면 우리 선생님 사실 때 매수한 거는 최근인데 그 공사 관로가 새로 이제 교체된 것은 3, 4년 전이잖아요. 네. 그럼 그때 그 전에는 지금 매도인은 그거를 가스를 어떻게 하고 살았다는 말씀이죠? 기름 부렸었죠? 아, 이걸 쓰지 않으시고. 네. 그러면 그때 그 배관을 놓을 때 아마 그 건물에 지금 같이 사시는 가구 한 몇 가구 되세요? 그때 12가구 중에서 9가구만 신청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 9가구가 같이 전체 배관 설치 비용을 뭐 분담했다 이런 부분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네, 이장님이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분담했다 하나요? 이장은 1층 살고요. 저는 3층 이사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액이 있을 것이고 그 총액을 총액을 정확하게 모른대요, 이장님도. 그러면 9세대가 전체 총액을 나눠서 구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닌가 보죠? 그 계산 방식을 모르시나요? 네, 정확하게 이제 그들은 350 정도 들었다 그러고 저는 예. 275만 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을 이제 내가 내놓겠다는 거죠. 네. 지금 그런데 예.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옆에 이동 아무 상관 없다 그랬거든요, 이장님이. 예. 근데 지금 그들까지도 이제 자기도 돈 받아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이장한테 예. 동의서 써주지 말라고. 배관의 구조를 뭐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요. 선생님도 정확히 아시긴 어려울 것 같은데 공용 부분으로 배관이 크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눠지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상대방들이 냈다는 275만 원이 공용 부분을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자기들 집으로 이렇게 관을 끌어오는 비용인지 이런 건 잘 모르시죠? 그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예. 그 보일러 비용하고 배관까지 추가로 이제 나는 3층까지 끌어올렸으니까 그 배관 비용이겠죠? 아, 그러니까 아마도 총액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거를 네? 전체를 까는 비용에 대한 거 플러스 네. 자기들 집으로 각자 끌어오는 비용을 네. 합친 네. 비용일 것 같다. 그리고 검사비까지 포함해서. 검사비도 포함해서. 근데 이전에 매도인은 그걸 안 썼기 때문에 그때는 분담을 안 했는데 이제 그렇죠. 와서 선생님이 연결을 한다니까 그때 안분을 안 한, 비용 부담을 안 한 이제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것까지는 그때 당시는 그 집주인도 여기서 안 살았죠. 네. 기름 보일러만 갖다 놓고 그러니까요. 그때 같이 설치를 했으면 그 비용을 같이 냈을 텐데 선생님 그렇죠. 그 전 소유자분이 그걸 안 그렇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그렇죠. 와서 설치를 했을 때 공용 부분 설치 비용이 있을 텐데 공용 네. 배관에다가 지금 연결만 하는 비용이시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 같이 냈어야 되는 비용이 안분이 안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그 부분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지금 그 방식이나 절차, 금액 산정 모두 다 좀 잘못돼 보여요. 그리고 네. 선생님 말씀대로 이건 돈 문제잖아요. 돈을 네. 갖다가 예치를 해놓고 나중에 정당한 정산에 따라서 돈을 이제 나눠 갖거나 거기서 가져가면 되는 방식으로 예치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네. 거부하고 가스회사가 공급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가스 회사가 아니고 예.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지 이장이 그거를 저기 가스 회사에다가 동의서를 처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 설치 업체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가스 회사가 쏴주기만 하면 쓸 수 있는 상태로 설치는 끝났다고 하나요? 네? 지금 선생님이 시공업체 부르셨잖아요. 거기서는 선생님이 지금 가스 회사에서 가스를 보내주기만 하면 쓸 수 있는 상태로 공사는 끝났다고 하나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문제는 지금 가스 회사에서 송출을 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송출을 안 해주는 게 기술적인 문제로 공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공사는 다 됐는데 이장과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거기 눈치를 보느라 못 쏴주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가스회사에다가 선생님 정확하게 물어보셨을 때 그들의 공식 입장이 뭔가요? 왜 못 해준다라고 하나요? 자기네는 관여 못 한대요.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된대요. 주민들이 동의해줘야 된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장은요, 이장과 그 나머지 가구들은 선생님이 동의서를 요청했을 때 지금 몇 %, 그러니까 동의 안 해준 세대와 동의해준 세대 얼마나 비율이 되세요? 10% 했죠? 90% 해줬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가 몇 세대쯤 될까요? 한두 집이죠. 한두 집. 아, 그러면 이장하고 한 집 더 그 정도인가요? 네, 그럼, 그런데 예. 이장은 마지막에 찍어주기로 했는데 네. 문제는 그 옆에 이동이에요. 네. 그 초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얼마 안 들어갔대요. 그 간이. 그래서 네. 이장이 그들은 처음에는
그 사람들 동의 안 받아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90%, 95% 동의서를 받고선 어제 갔더니 예. 그때서야 그러는 거예요. 그쪽 라인도 돈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난리네요. 거기서 반대하는 세대는 몇 개 호실 정도 될까요? 6가구요. 6가구가 다 반대하나요? 6가구인데 2가구는 받았어요. 그러면 4가구에다가 2가구, 6가구 남았네요. 그렇죠. 네. 지금 그 부동의하는 세대와 이장한테 가서 왜 동의 안 하냐라고 했을 때 답이 뭔가요? 네, 자기는 중간에서 난처하니까 내가 그렇게 뭐 100이고 200이고 얘 채운다니까 그렇게 자기는 그거 못할 뿐더러 일단은 이동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대요. 이장 말인가요? 네. 네, 그랬더니 그 이동 옆동에 갔을 때 그 사람들 말은 뭐라고 하나요? 자기네는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금액도 안 알려줘요. 아니, 금액도 안 알려주고. 아니 그러니까요. 금액을 안 알려주더라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주면 해준다. 아니면 돈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들의 입장은?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그 사유지가 있었나 봐요. 예. 가운데 처음 애초에 작업할 때 그 사유지를 작업을 딴 사람이 시행업자가 했대요. 예. 선생님 그러면 지금 돈 문제이긴 한데 누구도 정확하게 돈을 얼마 내란 말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동의서를 못 써준다고 말할 때 돈을 줘야 써준다 이런 말을 돈을 써주면 그러니까 돈을 주면 동의서 써준다 이런 말을 혹은 녹음하신 게 있나요? 이장이든 옆동이든? 그렇죠, 있죠. 아 녹음하셨어요? 네. 네, 그 녹음된 내용이 간단하게 뭘까요? 정확하게? 네, 여기 우리 예. A동만 동의서 받아오면은 이장이 마지막으로 써주겠다. 네, 그러니까 A동 동의를 못 해주는 그 세대는 또 뭐라고 하나요? 거기 세대는 그때 당시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집요하게 여쭤보냐면 결국은 우리한테 의무가 없는 그러니까 돈 내겠다는 사람한테도 어깃장을 놓으면서 의무 없는 돈을 내라고 지금 사실은 돈 달라는 요구잖아요. 네. 근데 명확하게 돈을 달라라는 사람이 말을 이제 녹취를 하셨냐 그러면 형사고소 가자 이런 말씀 드리려고 여쭤보는데 정확하게 말들을 다 안 하네요. 그 사람들이. 네. 이제 서로 핑계만 대고 공만 던지면서 서로 넘기면서 네. 근데 이장한테는 어쨌든 그 부분을 명확하게 들으신 거죠? 이제 네. 금액이 필요하고 금액이 없으면 동의가 안 된다. 네. 네, 좋습니다. 중개사는 뭐라고 하나요? 이거 계약할 때 이런 문제 있었을 거라는 거를 중개사도 알고 있었을까요? 네, 같은 A동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대요. 아, 자기는 몰랐다. 네. 시공업체는 뭐라고 하나요?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하나요? 시공업체는 이 시공업체가 원시공업체가 따로 있나 봐요. 예. 이 사람이 저는 남자분한테 했는데 이 남자분이 알고 봤더니 그 하청업체 같아요. 아, 전시공사의 하청업체 같으세요? 그러니까 몰래 저한테 이제 일을 이제 딴 거 같아요. 저한테. 제가 전화를 문의했으니까 이 사람이 부수입으로 이거를 한 것 같아요. 네. 자기도 그 원사장 동의가 난처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그 지금 우리 선생님이 시공 계약한 업체가 이러한 동의 절차라든가 동의 문제가 돼서 나중에 가스가 못 들어올 줄 알고 계약했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업체는 알았을까요? 제가요? 그 업체, 사설 공급 그렇죠. 공사한 그 업체는 업체는 알았나요? 알았을 거예요. 같은 업체인데 같은 한 사무실 쓴대요. 예, 한 사무실을 쓴다고요?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그 사람을 본데 그 사장을 보는데 네. 난처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설치했던 거를 절대 얘기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네. 안 했죠. 알겠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그 사장이 알고서 노발대발 해가지고 지금 동의서 이동 여자들한테 써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나 모르게 거기 일을 따갔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추정일 뿐이지 녹음이나 어떤 증거가 확보된 건 아니시죠? 있어요, 녹음. 녹음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스 회사는요, 가스를 송출만 해주면 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가스에 대한 법령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가스업자가 송출을 안 해줄 수 있는 법령의 사유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가스를 배관을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 그 배관이 설치된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설치를 못하게 승낙을 안 해주는 경우하고 아니면 기술적으로 송출할 수 없는 상태라서 못 해주는 경우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기술적으로 배관이 다 깔려 있고 거기에 연결까지 하셨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거고요. 그럼 문제가 뭐냐? 그 배관을 설치한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승낙을 해주지 않는다. 지금 이 조항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설치된 건 3, 4년 전이잖아요. 그때 승낙 다 받아서 정식으로 설치 다 한 거기 때문에 가스회사에서는 이제 동의나 승낙이 더 필요 없는데도 아무런 법적인 그 정당한 해석이 아닌 아주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송출을 못 해준다라고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가스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만큼 동의서를 받은 거 거의 95% 받으셨잖아요. 받은 것도 있고 플러스 이거는 법적으로 정당한 해석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이거를 무슨 민원을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거냐.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하시고요. 공식적으로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문서로 달라고 하십시오. 당신들이 왜 가스 송출 거부하는지 문서로 적어줘라. 라고 해서 그 가스회사를 상대로 일단 가장 중요한 시급한 거는 가스를 송출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스 송출을 하라는 가스회사 상대로 가처분이라는 건 좀 특수하고 제가 직접 저도 해본 거는 아닌데요. 이게 왜 가능할 거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우리 선생님의 지금 상태, 그러니까 집에서 거주 못하고 계시잖아요, 겨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의 건강이나 거주에 대한 자유를 너무나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령 지금 동의를 안 해주는 세대들의 이유가 어떠한 무슨 법적인 정당한 근거라든가 자기 토지 사용권을 못하게 해주려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설치돼서 동의 다 된 토지에 대해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우리한테 일부 안분하는 돈을 요구하는 금전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전 문제 가지고 가스 송출을 방해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금전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치를 하든 금액에 대한 정산 다툼을 하든 그건 돈 문제고 가스 송출을 그것 때문에 동의해주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고 가스회사에서도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가스를 송출해라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걸 검토해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일 급한 건 가스를 송출하라는 거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가 있을 겁니다. 이제 가처분은 이제 극단적인 마지막 단계고요. 그 전에 지금 가스회사한테는 그런 식으로 정식 공문을 줘라. 왜 못 주는지를 서면으로 발급해라라고 요청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장과 우리 옆동 사람들 그리고 한 동에 거부하는 세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세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용 증명을 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요. 형사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돈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문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도록 그리고 가스 송출을 거부하도록 민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금전을 목적으로 한 어떤 강요죄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금전을 목적으로 공갈, 그러니까 협박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의 어떤 금전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협박 행위에도 좀 해당이 돼 보여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런 행위를 계속한다 그러면 이것을 고소 문제로 형사처벌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내용 증명을 좀 보내시고요. 그리고 중개사무소하고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당신들이 나한테 이 계약을 할 때 가스 업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리고 동의나 이런 민원 제기가 될 것을 알면서도 나한테 설명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한테는 설명 의무 위반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스 업체에 대해서는 그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그 시공업체는 심지어 같은 사무실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기존 회사에서 이제 독립해서 나온 회사 같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그 회사야말로 이 절차나 이 동네에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하진 않지만 그 모든 거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선생님한테 그 부분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가스 설치 업체는 가스가 선생님 집에 공급되도록 해야 되는 그 채무, 그걸 갖고 있는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두 업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하고 시설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 증명을 띄우시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는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소송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종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집하고 그 동의 안 해주는 세대, 이장하고 옆동, 그다음에 그 동의 안 해주는 한 세대 하면 6세대가 있잖아요. 그 6세대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는 물론이고요,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실제로 그들이 이런 방해 행위를 해서 내가 거주의 자유를 침해당했고 찜질방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는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입었다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시설업체와 공인중개사한테도 설명의무 위반, 채무불이행 이런 걸 이유로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실 수 있어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러한 것이 결국은 가스를 받기 위한 것이지 선생님이 네. 소송하시는 게 뭐 누가 권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법률 검토가 가능하단다라는 내용 증명을 하나 띄우시면은 이제 당신들이 한 발짝만 또 똑같은 내용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띄우시면 좋을 것 같고, 가스 회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당신들이 법령상 근거가 뭔지, 그 근거에 대한 법률 해석이 타당한지에 대한 공문을 요청하시고,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는 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처분요? 네. 네. 네, 쉽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네.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끝까지 가스 공급을 안 받고 사실 수는 없잖아요.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정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내용 증명을 띄우시고, 그다음에 가스 그 회사로부터 공문도 받으시고, 공문을 받은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법률 검토나 뭐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이런 식으로 압박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정말로 소송을 가시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한테도 내용 증명 보내야 되고, 네. 시행업체도. 그 시행업체는 엊그저께 한 달 전에 보냈는데 그게 반려시키더라고요. 아, 안 받더라고 하시는 네. 말씀이군요. 예, 뭐 그거는 안 받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네. 문자로라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라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예. 예, 오늘 궁금한 거 좀 많이 해소가 네.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럼 이거- 예. 네, 그래서 지급 명령이나 조정 신청도 생각해봤거든요. 예. 아무래도 지금은 가장 시급한 거는 가스를 공급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더 추워질 제가 텐데. 네, 예. 이장님한테 이렇게 하면은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더 밉보일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지만 네. 또 오늘 상담 주신 분의 생존권이 또 걸린 문제로 저희가 보기에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공급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꼭 공급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죠. 또 오늘 상담 주신 분 돈으로 또 설치하셨잖아요. 도시가스 관도 설치하셨으니까 그 네. 정당하게 도시가스를 또 이렇게 배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거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가스 회사 측과 잘 얘기해 보시고, 또 변호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 네. 그 공문으로 왜 너네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문을 한번 보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네. 가장 첫 번째 절차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예, 네. 예.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내 돈 내고 도시가스 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정작 그렇지만 내 집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업무방해죄, 그리고 아무런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는 강요죄라든가, 그리고 협박으로 타인의 돈을 갈취하려는 공갈죄 등이 여러 부분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네. 검토도 해주셨잖아요. 네.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어떤 처분을 원하는 가처분은 사실 굉장히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고 매우 중대한 피보전 권리와 어떤 굉장히 필요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이 사안은 누가 보더라도 한겨울에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너무나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고, 거기다가 주거권과 자신의 그 주거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완전히 침해당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가처분을 고려해 봄직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남성입니다. 지난 10월 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치과 간호사의 말과 태도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얼굴을 한 차례 때리셨대요. 당시에는 상대방이 저를 약 올리는 듯하게 느껴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후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요.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폭행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또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가장 걱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2월 초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이 제가 신체를 만졌다면서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일도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고의로 접촉한 기억은 전혀 없지만 우선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선 폭행 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실형 가능성까지 생길 수 있는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담 주신 분은 이제 두 건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이제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치과에서는 이제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단발성 폭행인 것 같기는 해요. 상습적이진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형사처벌 수위가 이 정도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폭행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순간적인 이 분노로 인해서 발생한 폭행, 이런 폭행에 있어서 우발성이 실제 판결에서는 어느 정도 고려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욱해서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말씀 좀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선처받는 것은 쉽지 않고, 게다가 지금 이 사안은 장소가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의 의료진을 폭행하는 행위는요, 굉장히 중대한 법인데요. 법을 예. 위반하는. 일반적으로 길거리 폭행과 달리요, 이 진료 중인 의료인이나 간호사를 폭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서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합의한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고요. 예. 또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양형이 센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발적이었다는 점이 참작은 되겠지만 이것이 가중처벌되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얼굴을 가격했고 또 진료 중인 간호사를 폭행했다, 이 부분이 과연 선처될 거라고 보기는 네. 좀 어렵고요. 또 단순히 기소유예라든가 벌금형보다는 좀 더 높은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상담 주신 분은 이제 상대방이 먼저 약을 올려서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느낌 때문에 이제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이제 폭행을 정당화할 수는 사실 없겠죠. 그렇지만 감형 사유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이제 상대방이 약을 올렸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지금 말씀이고요. 여기 상담 사안에서도 지금 그냥 구체적으로 뭐 어떤 얘기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좀 핑계대고 있다라는 좀 선입견을 줄 수가 있고요. 양형에 전혀 좋은 요소로 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합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손해배상의 어떤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뭐 형사 합의금이라는 게 어떤 이제 오고 가는 이야기들도 있고 실무적인 금액이 있지만 어떤 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전치 2주 정도의 단순 타박상 정도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실무상 합의금의 어떤 규모로 보는데요. 지금 이 사안은 말씀드린 대로 의료법 위반이고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예 합의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합의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고,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와 손해배상까지, 그리고 그 처벌에 대한 뭐 벌금이 나온다면 벌금까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폭행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하철 성추행으로 이제 조사까지 받으신 모양인데요. 이 폭행 사건 이후에 짧은 기간 내에 또 다른 형사 사건이 불거진 거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법원이 이 행동이나 패턴을 좀 어떻게 평가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수사관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다른 범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그것도 종류도 다른, 완전히 다른 사건이 또 있다라는 것은 글쎄요, 수사기관이나 판사에게 이 사람은 지금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고 법을 경시하거나 자제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 사람 너무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두 사건이 경합돼서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처벌 수위가 아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또 폭행죄와 강제추행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입니다. 물론 이 죄명이 강제추행죄가 될지 아니면은 다른 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중처벌된다면은 가장 중한 죄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지하철 사건 경우에는 고의는 없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상담자처럼 기억이 지금 불명확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좀 어떻게 평가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하철에서 이러한 대중교통과 같은 수단에서 발생한 것은요, 성폭력 범죄의 특별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데요. 만약에 신체 접촉 과정에서 단순 스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형력을 행사해서 힘을 줬다든가 악력으로 이렇게 잡아당겼다 이런 부분은 형법상 더 중한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의하신 것은 고의로 접촉한 기억이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 대단히 좀 예민하고 위험한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CCTV가 있을 수 있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상당히 일관된 진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접촉이 된 경위와 그 부위가 어떻게 되고 당시에 지하철에 사람이 많았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었는지 등과 같은 혼잡도도 보고요. 또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느낌과 접촉 그리고 직후의 반응 같은 것들을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나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스쳤다라고 주장한 것은 굉장히 많은 종합적인 검토 끝에 이제 내가 유죄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무죄 주장을 할 것인가의 경계선에서 정말로 CCTV가 있어서 접촉을 한 게 명확하다라고 하면 함부로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고 오히려 내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아마도 스친 것 같다라는 유죄의 인정 취지로 가시는 것이 그리고 사과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좀 더 양형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이거를 고의성이 없다라고 무죄를 다투고 싶다면 정말 CCTV뿐만 아니라 주변 목격자, 당시의 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정말 억울함이 있다라는 부분을 치열하게 다투셔야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만에 하나 그것이 부정될 경우에는 오히려 양형에 불리할 수 있다라는 위험한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사건이 일단은 각각 다른 시점에 발생은 했습니다만 이 결과적으로 실형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물론 초범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된다거나 실형까지 갈 확률은 대단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이 만약에 둘 다 모두 합의가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성범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인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이라든가 취업 제한 같은 규정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벌금을 내고 선처되겠지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을 먹을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일단은 의료법도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요. 일단 치과에서 했던 폭행 사건에서는 저라면 무조건 합의하시는 걸 일단 권장을 드립니다. 의료법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처벌이 바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합의가 돼서 종결되면 수사 동력을 잃기 때문에 양형에 굉장히 큰 반영이 되게 되고요. 그 경우에 이제 성추행만 남겼을 때 성추행도 고의로 이제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미안하고 그게 스쳤다면 정말 내가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유죄의 인정 취지로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이 두 사건 모두 변호사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폭행과 연이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의 사연을 저희가 만나봤고 해결책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저는 2021년에 전셋집을 뺐는데 아직까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군인 가족인데요. 2016년에 입주했고 2021년도에 집을 빼서 관사로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말쯤 참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서 승소까지 했는데요. 집주인은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어제 만났는데 별 소득 없이 돌아왔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들어간 집인데 아직까지 대출 이자도 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야, 무려 2021년에 집을 뺐으면 4년 넘게 전세 보증금 안 주고 계시는 건데요. 집주인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너무 심한 건 당연하죠. 예. 저희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도 많이 하고 그것을 회수하는 절차 대단히 어려운데요. 지금 이분은 4년 동안이나 대출이자 내면서 회수를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서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셨던 것 같고 이제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돈은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판결문을 받으면 돈도 같이 따라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집행 절차가 남아있죠,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데까지고요. 집행 권한을 확보한 이후에는 다시 집행문을 받아서 강제 집행 절차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 절차와 승소 판결은 전혀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새로운 절차가 개시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민사 판결, 승소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과 같은 집행 권한이 생기면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집행문을 발급받고요,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는데 세 가지 정도를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부동산 소유자라면 이제 가장 좋은데요,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예금 채권이나 어떤 임금 채권 아니면 공사대금 채권과 같은 각종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람 사실 괴롭히는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채무자의 유체 동산을 압류하는 그러한 절차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채권 같은 게 있다면 그걸 압류할 수도 있고 유체 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절차가 있다고 자세하게 설명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만일 이렇게 판결을 받았는데 채권자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돈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돈을 못 받는 경우고요. 저희 변호사들이 가장 참 난망하고 고객 보기가 참 속상한 그런 상황인데요. 승소 판결문을 받았는데 돈을 못 받으면 사실 백지 그냥 종이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추후에 추심 회사도 있고 이런 이제 신용정보 조회 업체도 있고 다양한데요. 일단 저희 변호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재산 조회나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재산을 일단 확보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서 좀 더 빨리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1차적으로 그 재산이 나오지 않는다면 할 수 없이 재산 조회와 재산 명시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재산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채무불이행자, 이제 소위 말하는 신용불량자로 만들기 위해서 네. 이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함으로써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는 더 이상 이제 대출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신용불량자입니다라고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밟게 되는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과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제 집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염려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사연 보내주는 상담자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좀 받을 수 있을지, 그 전에 사실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요즘에 전세보증금 회수 절차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시지만 그래도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임차권이라는 그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 대항력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본인이 경매 신청을 하시는 방법은 승소 판결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경매 신청을 하시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이나 다른 채권자가 강제 경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로서 자신의 이제 우선권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 이제 지금과 같은 강제 경매를 하실 수 있는 집행 권한을 획득하신 경우에는 당연히 강제 경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대출이 있다거나 근저당권이나 다른 것들이 있어서 국세 같은 것이 이제 우선순위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경매 신청을 했을 때 낙찰 대금에서 이제 원하시는 만큼 변제를 못 받으실 수가 있어서 사실 제일 위험한 건 선순위 국세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냐 없냐, 그것만 없다면 강제 경매를 통해서 변제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일단 좀 해보신 다음에 이제 강제 경매를 신청해 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전세금을 보전받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이제 선제적인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네.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전세 보증금의 가장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대항력인데요. 일단 이사 가셔서 인도 받으시고 전입신고,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고, 여기까지는 너무나 기본입니다. 이것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매매가와 전세가 대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율이 너무 떨어지면은 깡통 전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꽉 차게 전세금이 되는 거죠. 예컨대 매매가 1억짜리인데 전세 보증금도 1억이다. 이러면 시세가 조금만 떨어져도 깡통 전세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의도가 없었는데 마치 전세 사기 피해자처럼 보증금 변제를 못 받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매매가에 대비한 전세가율이 몇 %나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요즘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 국세, 지방세, 납세 완납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금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은 허그와 같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계신 분의 사연까지 다 만나봤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오늘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오늘 좋은 상담해주신 권윤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생생법률쇼를 계속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